저도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불치병보다 내 손톱 가진 게 더 아프다. 말 그대로 남은 죽을 병 걸렸을지언정 당장 내 손톱 가진 아픔보다 못하다는 말이겠죠. 남보다 내가 먼저라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보고 있노라면 공감도 되지만 솔직히 제 아픔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정말 시골 깡촌에서 자랐어요. 버스도 하루에 2대 들어올까 말까한 그런 곳이었죠. 게다가 대대로 소장농 집안에 변변히 가진 재산도 없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 교육보단 당장 하루 먹고 살 것만 걱정하시던 분들이셨어요. 무슨 40대의 어린 여자아이가 소장농 집안 운운하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시골 출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불과 40년 전에도 정말 남의 밭과 논에 붙어서 하루 연명하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고요. 그래도 구김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시골 출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논과 밭에서 뛰놀며 자라서 그런지 몸 하나는 튼튼했고요. 특히 하체가 발달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겁도 없이 낡은 축구공으로 운동장을 휩쓸고 다녀서 지금도 하체 하나는 튼실합니다.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의 견조도 꿀릴 것 없이 자라서인지 학교 졸업 후에 회사를 취직하려 해도 사무직보단 아무래도 공장 쪽을 알아보게 됐죠. 친하게 지내던 친구 추천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단에 취직했어요. 노동자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공들에겐 아직 여유란 게 없을 때였죠.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때가 2000년대 들어서고 그래도 괜찮은 공단 내 회사라고 했지만 여전히 열악하긴 했어요. 그 찜통 같은 공장 내부를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턱턱 막히니까요. 그렇게 일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그걸 또 쪼개고 쪼개서 시골에 있는 집에 붙이고 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공장 언니들과 치킨 하나 사 먹는 게 최고의 여유이자 외식이었죠. 특히 공장 언니 중에 엄청 남자를 밝히는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끼부리는 언니인데 되게 심성 좋고 사람 좋아해서 밉진 않았던 언니였죠. 그날도 공장 언니들과 몇몇이서 모은 돈으로 공장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서 335 모여서 한잔 하고 있는데 남자들 몇 명이 들어오더군요. 한눈에 봐도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쟤들 괜찮지 않니? 언니, 괜히 또 일 버리지 마요. 야, 우리 같은 공순이들이 만날 사람이 저런 애들밖에 더 있냐? 어차피 처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야. 근처가 다 공장지대에 다들 20대 청춘 남녀들이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다 보니 금방 눈이 맞았고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과 진지하게 사귀게 됐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된 거죠. 당시에 남자친구는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그때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꿈이 공장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체 하는 게 전부였는데 남자친구는 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선장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원양어선을 타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지방의 작은 땅을 사야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네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땅 없는 서러움이 많은 집안 출신이라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적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통장에 돈을 붓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 동거를 시작한 셈이 됐네요. 처음엔 집에서 반대를 엄청 했어요. 특히 친정엄마가 너보다 나은 남자를 찾아야지. 쥐뿔 가진 거 없는 집안 남자 만나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저를 뜯어 말리셨어요. 부모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땐 제가 눈이 완전 돌아간 터라
엄마의 말은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 남자랑 헤어지면 못 살 것 같았고 이 남자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일단 둘이 공장에서 맨날 일해봤자 돈 모으기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일단 남편은 공장에서 만난 형님과 함께 동업을 한다며 식자재 스테인리스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음식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설치도 어렵지만 일단 중고로도 재활용 가능하거든요. 설치, 해체까지 해주고 때론 직접 제작도 가능해서 남편과 아는 형님은 돈을 좀 벌게 됐어요. 자연히 남편 사업이 커지면서 저희도 편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상견례도 무사히 넘겼죠. 다만 조금 찝찝한 것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마치 어디 시골 우시장에 나온 소를 보듯이 계속 뚫어져라 보시는 겁니다. 사실 상견례를 올리기 전에 시어머니는 뵙지 못하고 시아버지만 뵀거든요.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제가 만나러 가면 외출 중이었거나 혹은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상견례 때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셔. 우리 집안이 원래 대대로 돈 없이 살았는데 요즘 내가 돈을 좀 버니까 부정 탈까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시더라고. 그럼 나를 더 만나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만나고 나서 당신도 돈 벌기 시작한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집안의 복덩이 아닌가? 그러게. 근데 어머니는 결혼 전까진 조심스러운가 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미신을 믿는 분이다 정도만 알고 상견례장에서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어색해 죽겠는데 저를 뚫어지게 보시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슬며시 오시더니 어차피 둘이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별말은 안 하마. 그리고 없는 살림에 서로 예물예단 이런 것도 크게 중요치 않고 대신 이거 하나만 약속하렴. 네 어머니, 뭔데요?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쳐도 끝까지 옆에 있어주렴. 순간 좀 김이 빠지더라고요. 솔직히 눈에 콩깍지가 쓰여 있을 때인데 그런 약속쯤은 뭘 못하겠어요. 저는 무슨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실 줄 알았는데 고작 이런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신 건가? 조금 허탈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고질적인 문제가 슬슬 나타나더라고요. 솔직히 몸 쓰는 일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단합 때문에 술자리가 많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술을 마셨다 하면 완전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동거할 때나 공장에서 일을 할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남편이 돈 좀 벌기 시작하더니 이상하리만큼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 많거나 아니면 술값이라고 팡팡 써대는 거예요. 물론 가쁘마냥 수백만 원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소주값 정도 쓰던 사람이 점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돈을 쓰니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쩔 땐 술값을 내고 왔는데도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술 안 마셨어? 응, 어차피 거래처 사람들 회식한다길래 술값만 내준 거야.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일이 너무 잦으니까 은근슬쩍 신경 쓰이더군요. 게다가 상견례 앞두고 저는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남편 될 사람이 술만 마시고 다니니까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남편의 형님에게 슬쩍 떠보듯이 물어봤죠. 요즘 남편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일 좀 적당히 시켜주세요. 아님 알바생한테 좀 시키든가요. 오죽하면 매일 술 마시거나 아님 술자리에 있다가 오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형님이란 분이 약간 당황하면서 뭔가 자꾸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엄청 더듬거리며
죄송해요. 다음엔 일찍 들여보내겠습니다. 이러더군요. 뭔가 좀 찜찜하긴 했는데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 말이 약발이 있는지 남편이 귀가 나 술 마시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저희는 동거하며 살던 월세를 비우고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구하게 됐어요. 일단 남편이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대부분 그렇듯이 저는 결혼 준비하랴 이사갈 집에 물건 채우랴 정신이 없었죠. 솔직히 저도 들어가 살고 싶었지만 미신 좋아하고 예의 중시하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한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물건 넣을 때만 집에 왔는데요. 올 때마다 보면 남편은 알아서 숙식 해결은 다 해놨더라고요. 남은 흔적이나 좀 청소해주고 냉장고나 세탁기 들여놓고 결혼 날짜만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바빠지니 얼굴 볼 일이 더욱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여전히 바쁘단 핑계로 자리를 비울 때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를 오랜만에 만났고 언니는 너가 시집 가는 건 전부 다 내 덕인 줄 알아. 그때 내가 술집에서 자리 안 만들었으면 너가 결혼이나 하겠니? 이러면서 자꾸 술 한잔 쏘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 놀기 좋아하는 언니였지만 선을 지키고 무엇보다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언니랑 적당히 술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호프집도 알아볼 겸 이사 올 동네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게 위치도 좀 파악하고 그러다가 어느 가게에 가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디서 술 한잔 걸쳤는지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보아하니 이 동네에 저보다 먼저 들어와 살았던지라 이미 이 호프집을 단골로 삼은 것 같더군요. 사장님도 남편을 보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인사를 꾸벅하는 걸 보면 말이죠. 순간 호기심이 들어서 남편이 어떻게 술 마시나 지켜봤죠. 그런데 30초도 안 돼서 호기심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남편은 저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안에 들어와 사장과 인사를 나누더니 가게 밖을 향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웬 여자가 술에 취해 들어오더군요. 이미 어디서 한잔하고 또 한잔하러 들어온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식자재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음식점 여자 사장님을 만날 때도 많아서 접대용으로 술을 마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금세 깨져버렸습니다. 둘은 뭐가 좋은지 손을 조물락거리며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지금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년놈을 박살내버릴 텐데 그땐 마음도 여리고 어릴 때라 그냥 그 가게를 후다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겠죠.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건 다음날 아침에 제가 남편과 욕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계속 오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해 남편 집안에서도 전화가 오고 시어머니까지 찾아오셔선 내가 말했잖니. 우리 아들이 실수하거나 사고 쳐도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너가 잘못 봤거나 혹은 아들이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 거니 너가 이해하렴. 솔직히 그때 손절했어야 하는데 결혼식 앞두고 이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론 이미 일이 너무 크게 진행된 터라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엔 너무 아쉬움도 커서 일단 남편에게 사과받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저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남편 역시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하지만 결혼 후엔 좀처럼 돈이 모이질 않더군요. 이상하게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시아버지 수술비로 나가고 돈이 다시 좀 모일만 하면 무슨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인생이란 게 새옹지마라고 했으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올 거라 믿는 터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 사업도 한계가 있는 터라 점점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남편의 회사 동료였던 형님도 다른 사업 하겠다며 남편과 갈라서고 난 후에 점점 가게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렇게 근근히 우리는 버티고 살았어요. 남편과 저는 식당 일도 해보고 저는 보험 영업 일도 해보고 정말 이래저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리고 남편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제대로 모은 돈은 없고 정말 지치더라고요. 형편은 나아지질 않으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다툼도 많아졌고요. 부부싸움이 많아지니까 남편이 정말 미워지더라고요. 남편도 때론 저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죠. 저는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이혼할 거면 진즉에 했지. 난 이혼 못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아유, 지겨워. 대판 싸우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며칠 말 안 하다가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또 싸우고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터진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술에 또 떡이 돼서 오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엔 이 남자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접대하러 다니나 보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안쓰럽더라고요. 사업이 점점 기우니까 그 와중에도 남편은 꾸준히 일자리를 알아본다면서 여기저기 대한민국 구석구석 나돌아다녔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드디어 뭔가 좀 해결될 것 같아. 이런 사업 어때? 하면서 뭔가 제안서를 보여줬습니다. 차마 여기서 어떤 사업 아이템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관련된 직업이 사기꾼으로 보여질 소지도 있어서요. 그냥 어떤 아이템이라고만 애둘러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남편이 보여준 사업 아이템을 보고 저도 너무 만족했고 담당자인 여사장도 함께 만났어요. 굉장히 지적이고 뭔가 묘한 매력을 가진 30대 중후반의 여성이더군요. 이쪽 사업 아이템 분야의 전문가여서 아는 것도 많았고요. 그녀는 엄청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남편분도 사업 파트너로서 다시 한번 올라서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역시 이 사업은 100% 뜬다며 좋아했고 제가 봐도 딱히 실패할 사업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남편은 친정집에서 돈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사업 아이템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잘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사업은 아주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돈을 갖고 튀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또 한 번 저를 실망시켰다며 울고불고 하는데 지금 실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잡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일개 가정주부인 제가 어디 가서 사기꾼 여자를 잡겠어요. 화에 못 이겨 여기저기 들쑤셔봤지만 제가 얻은 정보라곤 그 여자가 술집 마담 출신의 전직 꽃뱀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제대로 걸려서 호구짓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열리지가 않더군요.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꽃뱀 사기꾼에 걸려서 이렇게 된 건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뭐가 안 풀려도 너무 단단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으니까 제가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아니었으면 정말 진작에 나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를 부둥켜 안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게 다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하는데 솔직히 남편이 무슨 죄입니까?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접근해서 빼돌린 건데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대신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며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무능력한 놈이니까 이혼하자. 이게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야.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해? 아니야, 이혼을 왜 해? 부부란 게 이럴 때 더 힘을 내야지. 그리고 애들은 어떡하라고?
나는 그렇게 치졸한 여자가 아니야. 남편은 미안함에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더 힘을 내자며 남편을 다독였어요. 그까짓 돈이야 다시 벌면 되니까, 내가 더 노력하면 되니까, 이런 오기로 죽기 살기로 버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한참 통화를 하더니 여보, 기억나? 예전에 공장에서 알게 된 형님이 조선소 쪽에서 일하시는데 배 타는 사람이 필요하대. 돈도 많이 준다는데?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반가웠어요. 이제 뭔가 뚫리려나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의 젊을 적 로망이 배 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늦게라도 뭔가 풀린다고 생각했죠. 여보, 아무리 꿈이 그렇다고 해도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 우리 가족 위한 길인데 내가 돈 많이 벌어올게. 근데 한번 나가면 보통이 6개월이야. 기다릴 수 있지? 그럼 난 믿어. 그렇게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원양 어선을 타야 했으니까요. 신혼 초에 떨어져 지낼 땐 너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젠 너무 붙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시원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해외로 배 타고 나가는 일이니까 연락이 자주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이런 어려운 시기엔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입은 하나라도 덜고 수입은 하나라도 늘려야 자식도 먹여 살리고 가정 형편이 나아질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배를 탔습니다. 간간히 전화를 하긴 하는데 어디 유럽이니 어디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둥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잠시 선박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인터넷 전화로 하는 터라 음질도 정확하지 않고 소리도 별로여서 대부분 짧게 통화만 하고 끊었어요. 그때 저는 저대로 먹고 살려고 제철 장사를 시작했는데 여름에는 과일 빙수를 팔고 나머지 재고 넘기면 가을 겨울에는 호빵이나 붕어빵 같은 걸로 받아서